예, 2020년 장의제 열렸습니다. 마켓 리더에게 듣는다. 올해 우리 경제 부활에 대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매력적인 투자처는 어디인지 알아봅니다. 홍춘욱 EAR 리서치 대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건강하십시오. 네, 기대감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도 기대감을 가지고 출발하는데 정부는 보면 경제정책 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2.4%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연구소들이나 다른 기관들보다는 조금 높은 수치입니다. 올해 경제 흐름 어떻게 갈까요? 네, 작년보다는 낫다. 근데 2.4% 나오면 정말 좋겠다. 네. 그 희망을 담은 또 앞으로 그렇죠. 네. 정부 정책 당국이 이제 노력하겠다라는 신호를 담았다 정도로 봐야 되는 거고요. 2.4% 성장이면 지난해 성장률 전망치들이 이제 회사들마다 다 다르지만 대략 1.9에서 2.0 정도를 전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강한 탄력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단 그게 되기 위해서는 수출이 잘 돼야 되는데 예, 수출 여건은 뭐 우리나라 노력한다고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글로벌 경제 환경에 영향을 받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보면서 또 전망을 조정해 나가면 될 일 같고요. 적어도 지난해 2019년보다 2020년 여건이 나아진 것만은 저도 동의합니다. 네, 성장률 얘기를 하는데 가져오신 자료 한 장이 GDP 갭과 소비자 물가 얘기가 있습니다. 물가 얘기는 중요한 건가요? 예. 어쩔 수 없죠. 네. 뭐 주식시장의 참가자들, 금융시장의 참가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 주식 말고 다른 대체 자산들 또는 대안이 되는 자산들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결국 채권일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부동산이 될 텐데 주식도 참 중요합니다만 채권과 부동산 시장 쪽의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 그림만큼 중요한 건 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빨간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GDP 갭, 뭐 아웃풋 갭이라고 하는데 이거 별거 아닙니다. 100만 대 정도의 생산 캐파를 가지고 있는 자동차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공장에서 물건이 잘 팔려서 어느 날 110만 대가 팔렸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소비자들이 대기표를 갖게 되죠. 예, 그렇게 되면 우리 다 아는 것처럼 판매원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고객님, 이거 풀옵션은 지금 안 기다리고 살 수 있는데요. 네. 우리 예전에 경험했죠. 예, 급하면 사야죠 또. 예, 그리고 또 색깔도 고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가격이 인상되죠. 반면에 100만 대 생산 캐파인데 90만 대 팔렸다. 야, 이건 이제 난리 나는 거죠. 뭐 일단 인센티브를 더 많이 준다던가 아니면 판매 촉진책들을 많이 쓰게 되지만 결국 그래도 안 되면 기업 입장에서 이제 비정규직들이 그때 문제가 되겠죠. 또 더 나가서 그래도 안 되면 정규직 근로자들한테 무급 휴가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겁니다. 결국 경제도 이와 똑같습니다. 캐파가 존재하는데 캐파보다 물건 판매량, 시장의 어떤 판매량들이 낮으면 이게 마이너스가 되면 이 GDP 갭이 이제 마이너스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그렇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가격 인상을 꿈꾸지 못하면서 오히려 디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거나 디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는 것을 갖다가 아까 그 기업은 판매 촉진책들을 썼잖아요. 그러면 경제를 운영하고 있는 정책당국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라든가 재정 방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올해의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큰 틀에서 보면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가 계속되고요. 그런 가운데 올해 경제는 지난해보다는 좋아질 것 같다. 정부가 예산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이 이제 512조인데요. 예산 부분에서 이제 이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얼마나 될까요? 그냥 이제 칼같이 딱 나오면 너무 좋은데 이게 이제 재정 승수라는 것을 지금 벌써 예 박사님 여쭤보신 것 같은데 뭐 맞는 말씀입니다. 이 재정 승수라는 건 이를 중심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10조 원을 썼다 그러면 정말 GDP가 10조 딱 올라가면 이거 효과 거의 없는 거고요. 이제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10조를 썼는데 10조 이상, 뭐 13조, 15조의 효과가 나타나면 재정자금 잘 썼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떨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바로 명목 성장률, 그러니까 경제의 실질 성장률에 물가 상승률을 더한 게 명목 성장률 아니겠습니까? 이 명목 성장률하고 시장 금리를 비교해 보면 그 재정 정책의 타이밍을 알 수가 있는데요. 시장의 금리보다 경제 성장률, 명목 성장률이 낮다. 다시 말해서 저 그림대로라면 표현하자면 좀 시장 금리나 이런 것들에 비해 성장률이 높은 환경, 명목 성장률이 더 높다. 이렇게 되면 이때는 재정 정책을 쓰더라도 그 부담이 덜합니다. 다시 말해서 효과가 클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냐? 이 세금은 GDP 성장하는 만큼 거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100조 GDP를 냈다 그러면 20조 이상을 세금으로 걷는데 저 세금으로 걷는다 하더라도 명목 경제 성장률만큼 세금은 더 거치는 데 비해서 이자는
성장률보다 낮잖아요. 그러면 결국 정부가 아무리 시장에서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막 빨아들이더라도 금리가 명목 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에 있을 때는 재정 정책의 효과가 굉장히 커지는 거죠. 예. 뭐 대표적인 게 우리 지금 10조 정도 채권을 정부가 발행했다. 그럼 이자를 한 해 얼마 내냐면 1,000억 원 정도 내는 거 아닙니까? 네. 1%니까. 결국 10조 정도의 재정 자금 추가 방출이 있다 하면 금리가 높을 때는 이게 효과가 거의 없는데 금리가 낮은 환경에서 재정 자금 방출은 그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최소화되면서 경제를 부양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부의 재정 정책, 특히 이번에 뭐 500조를 넘어서는 슈퍼 예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비참치 않은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이 많대. 지금처럼 시장 이자율이 굉장히 낮을 때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돈을 써야 되고요. 반대로 시장 이자율이 높아지는 시기에는 정부가 긴축해야 된다라는 그 대명제만 잘 기억한다면 적어도 현재 같은 경제 국면에서는 정부가 재정 자금을 방출하고 500조가 넘는 슈퍼 어떤 예산안을 편성한 것이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부분이 더 많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이런 부분에서 놓고 봤을 때 9%나 이번에 증액했으니까 네. 경제 성장률에 저는 상당한 기여가 있지 않나. 적어도 한국은행이 추정했던 것처럼 재정 승수가 한 1.3.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부 재정 방출한 효과가 상당히 크게 벌어질 수 있는 그런 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산업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옹 대표님이나 저는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멋쟁이들은 폼생 폼사라 그랬는데 요즘은 우리 경제는 반생 반사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반도체가 좋아져야 사는 거고 반도체가 안 좋으면 어려운 지난해 우리가 극명하게 겪었는데요. 예, 반도체 부분의 회복이 실제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나타나느냐 이게 수출이나 우리 경제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바로 어제 2019년 12월 달 수출 나왔는데 네. 딱 우리나라 경제에 어려움이 딱 나오잖아요. 물량은 늘었는데 전체 금액 자체는 마이너스다 아직. 이게 뭐냐? 결국 수출 제품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인 네. 거죠. 그래서 수출 제품 가격이 하락하는 국면에 있어서는 주식시장도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근데 이제 재밌는 차트 하나만 좀 보여드리겠는데 우리나라 수출 제품 가격, 즉 반도체 제품의 수출 제품 가격과 국제 유가를 한번 예. 같이 보시면 어떻습니까? 정말 똑같죠. 그러네요. 네. 이게 이제 참 보통 수출하고 우리가 주가 지수하고 이렇게 연동하면 상당히 상관관계가 높은 그림 봤거든요. 수출 가격과 국제 유가 추이네요. 예, 그래서 참 우리나라가 그럼 유가가 올라야 우리 또 수출 가격이 오른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거죠. 또는 예. 달러 약세가 돼야 좋아진다. 네, 둘 다 되겠죠. 그렇군요. 네. 이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네. 이제 첫 번째는 당연히 반도체를 비롯한 우리나라 주력 수출 제품들이 원자재로서의 특성을 많이 지니고 있죠. 그러네요. 네. 이게 좀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만든 디램은 다른 회사가 만든 것보다 더 품질이 훨씬 좋으니까 이건 2배. 뭐 이런 시장이면 이게 별로 안 맞겠죠. 그런데 우리가 어디 반도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낸드라든가 이런 걸 뭐 주문을 하거나 할 때 몇 기가예요? 이러고 사지. 그렇죠. 삼성전자 거 주세요. 이렇게 잘 안 하잖아요. 네. 우리는 그냥 핸드폰을 사고 스마트폰을 사면 안에 128기가네, 256기가네 그게 중요한 거지. 맞아요. 네. 이게 뭐 SK 하이닉스네요? 아니에요? 도시바 한 건가요? 이렇게 안 묻단 말이죠. 메모리를 따로 구입한다면 물을 수도 있겠으나 그렇죠? 그것도 또 싼 거 구입하죠. 그렇죠.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뭐 어느 나라 거냐는 좀 걱정할 수 있겠는데 적어도 품질에 있어서 상당히 리더급에 해당되는 세계의 탑 플레이어들의 반도체 제품은 사실 좀 벌크 성격을 지니는 거죠. 네. 그래서 유가가 상승하는 등 원자재 시장들이 좀 좋아지는 여건이 벌어질 때 상품 시장이 좋아질 때 그때가 아무래도 그러네요. 반도체가 좋아진다는 게 첫 번째일 거고 두 번째가 이 국제 유가가 상승하는 국면이 이제 두 가지 정도잖아요. 하나는 중동의 정치적 불안이 있을 때, 근데 지금 네. 뭐 그런 거 아니니까. 공급 사이드에서 이제 올라가는 결국, 거고. 네, 결국 저 중국 원자재 먹는 하마 중국이 수요가 올라가서 그렇죠. 올라가는 게 좋은 거죠. 예, 그래서 국제 유가가 뭐 지난해 굉장히 나빴는데 네. 연말에 조금씩 그래도 뭐 상품 시장 시황 자체가 대부분 최근 들어서서 아주 하락 흐름에서 좀 벗어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흐름이 결국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전 세계 원자재 시장에서의 가장 최대의 수요자는 결국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인데 예. 이 신흥공업국들의 경기 여건들이 아주 나빴다가 좀 좋아지는 여건에 함께 그 효과를 우리나라 수출 상품들도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뭐 끝에 보면 미미합니다. 네. 유가는 12월 달 데이터고 국제 우리나라 수출 제품 가격은 11월 데이터니까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적어도 그림만 놓고 본다면
대충 바닥을 찍고 올라올 것 같은 그 가능성은 조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 변수를 볼 때 우리가 이제 어떤 것에 어떤 게 영향을 미치느냐를 보는데 지금 이제 말씀 보니까 사실은 뭐 유가가 또 반도체 가격 수출에 영향을 미친다고만 볼 수도 없는 게 지난번에 홍 박사님 말씀하셨는데 옛날에 이제 국제 유가가 어떤 그 상품의 대표로서 경기에 바로메터였다면 요즘은 이제 반도체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뭐 IT 혹은 뭐 서버 이런 게 다 반도체가 되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표 자체가. 그것도 제가 또 공부할 부분이네요. 예, 그런 맥락에서 좀 이해하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고 하면 올해는 어떤 자산군들이 투자에 유망할까요? 예. 뭐 신흥 시장이 좋아 보인다. 신흥시장.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네. 있겠습니다. 그간 신흥 시장은 정말 속빈 강정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일단 달러가 강세를 보일 때 신흥 시장이 곪을 수밖에 없다라는 건 뭐 여러분들 다 이제 이해하시는 바가 같을 겁니다. 저 그림에서 나와 있는 빨간 선이 달러의 가치가 되겠고요. 저 파란 선이 선진국 대비 신흥국의 상대 강도. 그러니까 상대 강도라는 게 둘이 레이싱을 하는데 이거보다 어떤 게 더 나으냐를 이렇게 표시한 것입니다. 근데 저 파란 선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시장 대비해서 EM 신흥 시장의 주가는 지속적으로 흘러내렸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달러는 강했다. 예, 결국 미국이 오른 걸 신흥시장이 못 따라가거나 오히려 빠졌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가 이제 달러 때문이겠죠. 아니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데 뭐하러 딴 데 나갑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내가 환차손을 무릅쓰며 전화를 꼭 사야 돼라고 묻는 고객에게 펀드 매니저가 할 말이 잘 없겠죠.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상품 이야기랑 연동이 될 겁니다. 달러라는 게 결국 전 세계 기축통화잖아요. 전 세계 기축통화다 보니까 달러 자산의 가치가 상승할 때 반대편 달러 이외의 자산의 가격은 약세를 보이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 달러 자산 이외의 자산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원유를 비롯한 각종 아까 우리 예 박사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반도체도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품들에 대한 수요들이 좀 약해지면 신흥시장에 아무래도 상품 생산 국가들이 많다 보니까 신흥시장이 약했다.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최근 미 연준의 어떤 태도 변화라든가 시장의 흐름이 올해는 2020년은 달러 약세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이 결국 신흥시장 입장에서 보면 또 장점이 하나 있는 게 지난 한 10년 동안 되게 부진했다라는 말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다라는 말이 되니 일단 한번 기대는 걸어볼 만한 모멘텀들이 조금씩 쌓이고 있다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달러화가 좀 약세를 보일 것이라는 어떤 이유는 어떤 것들입니까? 이게 이제 환율을 아무도 모릅니다. 네. 저도 뭐 외환시장에 관련돼서 일을 했지만 네. 환율은 참 어렵고 여기가 어떻게 보면 전 세계 힘의 균형을 보여주는 이게 달러만 보면 안 되고 다른 통화도 봐야 되는데 일단 최근 유로존이 조금 맞습니다. 나아진 거 아니냐 이런 그 기대들이 나오는 게 일단 유로화가 좀 요새 여행 가시는 분들 느끼시잖아요. 맞습니다. 유럽 여행 가면 요새 비용이 올랐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게 첫 번째고 이제 두 번째가 미국 내에서 기축통화 국가인 내에서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저 그림 보시면 파란 선은 달러 인덱스가 되겠고요. 달러 가치입니다. 그리고 빨간 선이 뭐냐 하면 미국의 실질 정책금리. 그러니까 정책금리라는 게 결국 예금금리잖아요. 예금금리 빼기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딱 빼면 이 창고에 가서 우리가 예금하러 간 사람이 느끼는 예금의 매력, 저축의 매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 빨간 선이 하락세로 돌아서고 한 1, 2년이나 한 반년, 요새는 이제 점점 빨라지는데 실질 금리가 계속 하향 조정되고 미 중앙은행이 예금 금리를 아무튼 마이너스로 만들어내는 시기가 오면 그때마다 달러들이 좀 약세를 보이는 걸 발견할 수가 있는 게 이건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죠. 네. 기축통화 국가라는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만 기왕이면 이자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투자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외화 예금 가입도 하고 달러 예금을 좋아하는데 달러 예금에서 기대되는 리턴, 실질적인 수익이 마이너스라면 그리고 중앙은행이 그렇게 돈을 막 푼다면 이 돈이 미국 내에서만 돌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돌게 된다면 혹시 이거 미국 달러보다는 다른 나라 자산 투자가 유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자꾸 강요하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서 약간 이 두 번째는 희망 섞인 전망이었습니다. 달러는 정말 뭐 피라미드가 불가사의가 아니라요. 달러가 불가사의입니다. 그렇게 돈을 많이 찍어내는데도
주식 많이 찍어내면 이제 주식이 희석되잖아요. 이제 물 많이 부으면 물이 흐려지는데 달러는 그렇게 달러 찍어내도 강세를 유지합니다. 참 대단한 달러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달러는 통화 가치는 세계 패권과 영향력을 말한다. 이걸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달러 약세 이런 전반적인 흐름으로 신흥시장 강세를 얘기하셨고 또 여파로 볼 만한 다른 유망 자산 어떤 겁니까? 상품이죠. 상품이요. 예. 그래서 참 상품 투자자들이 정말 커피 투자하셨던 분들의 고통 같은 경우는 말도 네. 못했잖아요. 예, 그랬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서 조금 그래도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게 이제 달러가 좀 약세를 보이는 징후들이 지난해 연말 특히 한 4분기부터 좀 본격화되는 가운데 물론 이제 난방 시즌입니다만 상품 시장도 조금 최근 들어서서는 살아나는 징후들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가 더 중요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중국의 어떤 상품 시장 수요들이 좀 살아나는 측면까지 가세하다 보니 전반적으로 볼 때 제 생각에는 상품 시장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것, 또 상품 국가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좀 뭐 그림 나와 있는 것처럼 달러랑 상품 가격은 정반대로 가는 특성이 있다. 이걸 좀 인지하고 투자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 뭐 유가도 보면 결과를 놓고 보면 꽤 많이 올랐습니다. 신흥 자산과 그리고 이제 상품 자산, 부동산 얘기도 오신 길에 좀 해주십시오. 최근에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도 칼럼도 많이 쓰시고 관심이 있으시고 저희도 많이 또 모든 국민이 관심이 있어서요. 부동산 시장은 정부는 뭐 정책을 계속 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고 시장은 뭐 상당히 변동성이 큰데 어떻게 보세요? 예, 뭐 굴곡은 있지만 이 저금리 여건이 이어지는 데다가 수출 환경도 나아지면 이 근로자들 소득도 늡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좀 거론하고 싶은 부분은 이 그림입니다. 우리나라의 주거용 건축물 착공, 착공이니까 땅을 파서 지은 걸 뜻하죠. 공급을 얘기하는 거죠. 요거가 늘고 난 다음에 2년 지나서 입주가 되겠죠. 네. 2, 3년 지나 입주가 되겠는데 안타깝게도 2015년 이후에 16, 17, 18, 19 4년 연속 주택 착공이 저렇게 줄었습니다. 저렇게 준 이유는 뭐 여러 이유가 있을 겁니다만 아무튼 저기 공급 앞에 장사 없고요. 또 수급 앞에 모든 악재는 또 이게 약화됩니다. 저는 정부 정책 당국이 이런 어떤 경제적인 흐름도 좀 감안을 해서 공급 면에 있어서 어떤 불균형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기대해 보고요. 일단 지난 15, 16년부터 점점 감소하고 있는 주택 공급의 흐름들이 시차를 두고 지금 공급 부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염두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림 한 장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질문들은 그냥 잠 재우셨습니다. 마켓 리더에게 듣는다. 홍춘욱 박사님 함께 했습니다. 저희 마켓 온도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